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국 이슈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코앞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될까요? 남은 과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정신이 팔려 있는, 팔려있죠. 예, 예. 거기에 집중하는 사이 예. 또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게 브렉시트 관련된 얘기가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사흘, 그쵸? 예. 현실화되면서 앞으로의 숙제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현재 상황들을 한번 좀 점검해야 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주세요. 예, 네, 예. 그거 관련돼서 영국과 이제 유럽연합이 탈퇴에 관련된 협정에서 양측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렉시트 관련돼서 유럽의 비준만 남아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형식적인 절차인 관점 쪽으로 봤을 때 31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봤으면 영국의 EU 탈퇴는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EU 탈퇴 협정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여왕의 재가를 받은 그런 상황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브렉시트일이 1월 31일로 결정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흐름까지 잠깐 보게 되면은 2016년도 6월 달이었습니다. 브렉시트가 국민 투표를 마치면서 한 3년 7개월 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영국의 입장 쪽에서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약한 유럽 공동체에 대한 신념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섬나라이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유럽에 대한 어떤 단일화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들이 많이 좀 상실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독일과는 많이 좀 앙숙인 관계다 보니까 독일 주도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높았었고요. 게다가 자유로운 FTA로,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그때 같은 경우 ECC라고 하는 유럽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FTA로 어떤 무역적으로만 협력하겠다는 관점들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어떤 브렉시트를 나오게 했던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한 3명의 총리가 지나갔습니다. 예. 특히 대표적으로 캐머런 총리가 약간 정치적인 도박을 했던 부분들 쪽에서 그의 결과물이 이제 메이 총리가 수습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 부재로 또 그 중간에 그만두는 현상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번에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에서 어떤 압승하는 결과를 힘에 얻어서 이를 통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관점 쪽에서 결론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렉시트 관련돼서 이제 모든 게 끝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2020년도 말까지 이제 전환 기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완충 장치를 했을 뿐이지 추가적인 협정이 본격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다. 네.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EU와 이제 양자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제 개시가 들어가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 30일까지 양자 무역 합의에 대한 비준이 필요한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가결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2021년도 1월 달에 이제 EU에서 탈퇴하면서 어떤 이런 공식 발효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골치 아픈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미래관계 정치선언이라고 하는 쪽에 EU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상황 쪽에서 이 무역협정을 포함한 안보 그리고 외교정책, 교통과 같은 모든 부분들 쪽에서 총망라해서 EU와의 관계 정립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EU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영국이 EU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교역의 서비스, 농업, 어업까지는 아직까지는 전부 다 어떤 EU 회원국이 아닌 입장 쪽에서 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정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브렉시트 일정이 어느 정도 계속 차질을 보여왔던 만큼 그에 따라서 협상 시한이 이제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적인 압박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양자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가시화가 되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보셨던 그림처럼 일단 어느 정도 또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상의 노딜 브렉시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들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EU는 영국에 대해서 WTO 체제를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쪽에 대한 이 압박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EU에 대한 흐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EU는 이제 60년 만에 유럽연합이라는 규모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7개국의 회원국으로 약간 좀 줄어든 채 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거기다가 영국은 EU에서 두 번째 규모로 경제 규모가 좀 큰 나라였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EU 내에서 GDP의 12%를 차지했었고요. 게다가 독일에 이은 두 번째 경제 규모란 부분들 쪽에서 아무래도 유럽연합 전반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는 유럽연합이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위축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이제 유럽연합 내 또 하나의 힘의 축은 이제 독일과 프랑스로 양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고 봤을 때 이제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쪽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유럽연합 내에 이어지고 있는 채권국과 채무국, 대표적으로 독일과 나머지 남부 EU 국가들이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들, 또 하나 이제 난민 위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말씀드렸던 유럽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모두 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 상황 쪽에서 여전히 갈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포퓰리즘도 대두가 되기 시작하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포퓰리즘 쪽에서 여러 가지 표심이 이동되고 있는 상황들도 아무래도 유럽연합의 단일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거기다가 또 지정학적인 부분들, 특히 바로 옆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 쪽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유럽연합이 계속 단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숙제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영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숙제가 풀어야 될 숙제가 또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최근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환율과 GDP 성장률로 봤었을 때 환율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가 계속 된다 안 된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세가 뚜렷한 모습들이었고요. 이런 부분들 쪽에서 자국 통화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어느 정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나올 수 있는 통화 가치를 절상시킬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숙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약 한 10년 동안 거의 1% 이하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다시 안정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느냐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남겨진 숙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브렉시트는 유럽의 비준만은 남겨두고 있지만 이후 EU나 영국 쪽이나 추가적인 문제는 또 있네요. 네. 계속 좀 쌓여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지 EU와 영국의 운명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좀 있었네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고 EU의 운명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도 하나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작년 내내 한 해 동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봐왔습니다. 아직도 네. 끝난 거 아닙니다. 2차 협상, 3차 협상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EU의 무역 갈등도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EU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중국하고 어떻게 갈등을 보이는지 봤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계를 좀 튼튼히 해야 된다. 방어를 또 하고 있어서 네. 이게 또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아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봉합 단계로 시도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은 또 하나 건드리고 있는 쪽이 유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유럽과의 관계도 다시 정립해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유럽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얘기들. 네, 자동차. 예, 그렇죠. 네. 작년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좀 다시 봉합되는 듯 하다가 네. 여전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 쪽에서는 통상 확대법 232조에 근거해서 다시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한 25%대 수입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EU도 이에 질세라 그렇게 되면은 또 보호무역주의는 이에 맞서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유럽연합의 디지털세와 탄소세가 가장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디지털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글세라고도 불립니다. 네. 특히 미국의 IT 거대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쪽에서 유럽에서는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비해서 세금은 거의 납부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럽 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이다라는 관점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런 쪽이 주축이 되면서 이에 따른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전반적인 국가들 쪽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빨간 점으로 찍힌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럽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공정 가치에 대한 추구를 조금 더 노린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직 도입을 확실시했다는 국가는 아직 프랑스와 몇몇 국가들 빼고는 아직은 없는데 네.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었을 때는 유럽 중심으로 이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기반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실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봤을 때는 탄소세입니다. 탄소세는 EU에서 지난 연말이었었죠. 비상기후 협약을 선언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는 EU가 환경 정책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나오고 있는 배출량 추세와 온난화 관련된 제한 목표를 봤었을 때 한 2020년도까지 이어졌던 흐름들과 앞으로에 대한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일단 현재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2도 상승이나 목표치를 1.5도 상승으로 좀 더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나왔을 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어떤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연합의 의도로 봤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만약에 탄소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유럽 전에서 생산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산비가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유럽 제품은 다른 국가들과의 수입품과 경쟁을 했었을 때 경쟁력이 약화되는 꼴밖에 나오지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탄소세가 미적용된 수입산이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이에 대비해서 탄소세를 부과해서 형평성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유럽의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미국이 반발하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럽연합 입장 쪽에서는 이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국도 상당히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와 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설전을 벌였었죠. 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여전히 앞으로의 불씨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불씨는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 관련된 탄소세나 디지털세에 대한 동향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디지털세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주요국의 이 힘을 재편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역시 주요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우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EU의 무역 분쟁 이런 부분도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